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입니다. 기재부 수은의 내년 현금 출자 1조 추진 9년 만에 최대.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획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내년 1조 원 규모의 현금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런 현금 출자 방식으로는 2016년 이후에 최대 금액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올해 초에 수은법이 통과가 되면서 방산 섹터에 대해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키워왔는데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은법 조치에 의한 후속 조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은법이라는 걸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뭐 방산이라든지 항공 이런 굉장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보통 수출 파이낸싱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수출 계약을 좀 체결했을 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수출국에다가 돈을 먼저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정부에다 돈을 좀 대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폴란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여한 금액을 약 5년이라든지 10년 정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갚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은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과연 폴란드 정부가 돈을 빌려올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게 2차 계약 같은 경우엔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일부 물량만 어느 정도 좀 댕겨오거나 혹은 정부 쪽에서 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는데, 지금 기재부가 쪽에 현금 출자를 1조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서 좀 기대감은 좀 올라오고 있는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물이라든지 현금 출자에 대해서도 좀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수은법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차오른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한도를 15조에서 30조로 올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임해를 주고 있다. 물론 수은법 에 대해서 좀 현물 출자를 한 것이 정부의 기재부의 예산에서 좀 땡겨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협의 중에 있고 관련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로 인해서 현재 방산 섹터가 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물론 단독 뉴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뉴스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방산, 수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키워드 약간 방산으로 좀 잡아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방산 같은 경우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것은 방산이 지난해와 그리고 상반기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왔어요. 주가에 대한 상승세도 나왔고 좀 기대감도 크게 나왔던 만큼 현재 그런 방산 섹터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 혹은 성장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결국 저는 우리나라 방산 섹터의 구조적인 성장세를 감안을 하면 여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장 최근의 뉴스로 보게 되면 UAE 쪽에서의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원전 섹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혹은 전력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원전주들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막 눌림목에서 올라가려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UAE라든지 사우디 같은 중동 머니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뉴스들이 한번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UAE라든지 사우디 중동 쪽에서의 레퍼런스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천궁이라든지 LIG 넥스원 쪽에서 이미 레퍼런스를 쌓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동 쪽에서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지대공 쪽에서의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의 방산 쪽에도 크게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례가 이미 어느 정도 쌓여있는 쪽에서의 수주 기대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결국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수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물론 중동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수출 국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우리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금액을 보게 되면 2020년을 기점으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2010년대를 보게 되었을 때 수주 잔고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었지만 2020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방산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라는 이야기로 들면서 결국 수출 국가라든지 수출 품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140억 달러의 수출을 진행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 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목표를 좀 채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방산을 수주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수출로 밀어낼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여전히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도 보면 빅4에 대한 수주 잔고가 약 77조가 예정이 되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성장에 대한 캐파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수주를 넣을 수 있는지 전 세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글로벌 국가들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중국 쪽에서의 국방 예상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 전쟁도 계속 터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 좀 협상할까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지만 결국까지는 ING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전 세계 국가들 역시도 안보에 대한 위협이 나와주고 있고 국방 예상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쪽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금액이라고 보면 미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률로 보게 되었을 때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미국 쪽을 보게 되었을 때는 대선이란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방산 섹터를 보게 되었을 때 트럼프가 이기든 혹은 바이든이 이기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었을 때 좀 그동안 좀 온화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국방 예산비는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패권 전장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 2018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관세라든지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에다 안 팔려고 하고 있죠. AI라든지 혹은 레거시 같은 경우도 중국에 팔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게 대만, TSMC 이런 쪽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중국도 현재 미국을 계속 따돌리기보다는 좀 이제 견제를 하면서 대비를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조를 계속 따라가지 않을까. 바이든이 이기더라도 현재 같은 기조는 조금 더 유리하게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나라 방산 쪽은 조금 더 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좀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과격하고 발언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발언을 하는 편인데 특히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주한미군 방위 부담금을 좀 더 내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너네 돈을 좀 덜 낸다. 돈을 더 내라. 우리나라한테만 좀 그러니까 미국에만 부담을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만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트럼프라는 인물의 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수위가 높은 발언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글로벌 국가들이 예산을 계속해서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들도 돈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예산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결국 그쪽에서 무기를 가져오기 위해선 가성비가 좀 좋거나 혹은 부족한 쪽에서의
무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 대안이 우리나라가 좀 크게 되지 않을까. 지난 2020년들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계속 성장을 했던 것은 가성비에서 굉장히 뛰어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미국에는 밀리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만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각국이 자신의 안보를 지키려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의 추세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살짝 꺾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성장에 대한 추세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선진국과 대비를 했을 때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은 우리나라 역시도 그 점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예산비는 증가를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는데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쌓여가 있다. 그러면 결국 수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 저는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아직 꺾이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좀 풀어주셨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주 잔고가 우상향 추세이기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방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상황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연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일명, 오늘은 방산주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일단 방산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우선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눌림목 시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슈를 받고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을 때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눌렸을 때는 부담 없이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가 종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상 대장주로 언급이 되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주가를 보게 되었을 때는 최근에 단기적인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재 자리에서 접근을 하기에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30조 이상의 수주 잔고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 나와주고 있다. 물론 1분기 실적이 우리의 예상치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납품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분기마다의 실적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다 보니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점,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이 기대가 되는 게 우주항공청이라든지 나로라든지 방산 혹은 우주항공 쪽에 관여하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제에 좀 개청을 했는데 좀 이제 세로뉴스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세, 특히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청에 대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감안을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한화그룹주에 좀 일감이 많이 몰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인적 분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텐데,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다양하게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어서 디스카운트 요소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인적 분할을 마무리된다면 방산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다 보니까 온전하게 방산, 그리고 방산을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에 대해서 온전히 좀
좀 기대감 받을 수 있어서 관련했을 때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소가 된다는 점에 따라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분석을 하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산정을 해서 내놨는데 이 종목의 목표 주가가 16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공격적으로 상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지난 전고점을 보게 되었을 때는 사실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목에 찼고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짝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렸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지금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앞으로 상승 쪽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청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부각을 받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새로운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폴란드와 좀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렇다 할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없었지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점. 지난해 말레이시아 쪽에서 수출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레퍼런스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레이시아 쪽을 기대를 한다면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